네, 안녕하십니까. 심판하고 국어교실의 심판함입니다. 오늘 배울 교재 꿈틀 중학국어 3-1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단원 소설의 갈래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들 교재는 40페이지입니다. 바로 들어가면 소설의 뜻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소설의 뜻.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낸 이야기다. 이게 바로 소설의 정의예요. 소설의 정의는 이건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개연성. 상상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허구성이라고 합니다. 허구. 이 두 가지가 소설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설의 특징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소설의 특징 바로 밑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허구성, 개연성,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합니다.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낸 이야기이다. 개연성은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이다.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지만 어쨌든 작가가 상상하여 꾸민 글이기 때문에 허구적인 글이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필 배웠던 거랑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수필 배웠죠? 수필은 글 속에 등장하는 나가, 글쓴이 나하고 동일인물이죠. 맞죠?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소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소설은 이겁니다. 나하고 글 속에 등장하는 나하고 글쓴이는 동일인물이 아니다. 지금 검은색 볼펜을 필기해야 됩니다. 알았죠? 검은색 볼펜을 필기하세요. 자, 진실성. 허구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인생에서의 참된 진리가 담겨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흥부놀부를 읽어봤죠? 흥부놀부 이야기를 읽었을 때 우리는 놀부처럼 저렇게 심술궂게 살면 안 되겠구나. 흥부처럼 부지런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 배우죠. 인생의 참된 진리를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진실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서사성 인물, 사건, 배경 등을 갖추고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혹은 현재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늘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전개가 된다. 산문성, 서술, 묘사, 대화 등에 의해 표현되면 줄글이라는 소리는 운율이 있다 없다. 그렇죠. 운율이 없어요. 그래서 산문문학입니다. 소설은 산문문학이에요. 줄글로 된 문학이다. 예술성, 언어를 통해 형식과 표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예술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소설의 특징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다음 건에 넘어가 볼게요. 소설의 3요소. 우리가 요소라는 말 많이 듣는데 요소라는 말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이다. 소설이라면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주제다. 두 번째가 구성이고 세 번째가 문체인데 주제는 선생님 이야기했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다. 구성, 소설을 쓸 때 꼭 구성을 갖추어야 된다. 근데 그것은 인물, 사건, 배경으로 나눠진다. 사건을 이끌어가는 인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 물론 작가가 상상해서 꾸며낸 사람이죠. 사건,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 갈등을 통해서 빚어지는 일들이죠. 그죠? 그리고 배경은 사건과 인물이 활동하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배경은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배경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당연히 시대적 배경이죠. 왜냐? 인물은 그 시대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 여자들을 조선시대에 보내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답해서 못 삽니다. 여자들이 조선시대 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인물들은. 자, 문체는 뭡니까?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문장 표현 방식. 쉽게 말하면 그 작가가 가진 작가만의 글투.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말할 때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말투가 있죠. 마찬가지죠. 글을 쓸 때에도 작가가 갖고 있는 작가만의 글투가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배우는 거라서. 하지만 자꾸 배우다 보면 이해가 될 거니까 일단 잘 필기하시고 잘 따라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정도 속도 괜찮죠?
빠르지 않죠? 네. 빠르면 조용히 손을 드십시오. 그럼 선생님 조용히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자, 소설의 갈등 유형. 갈등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알았죠? 갈등인데 갈등 유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떠한 개인 속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냐, 아니면 마음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사람과 어떤 단체와의 갈등, 그리고 사람과 운명과의 갈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내적 갈등,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다. 이것은 이제 외적 갈등인데, 외적 갈등은 개인과 개인의 갈등. 게임을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태훈이와 못하게 하는 아버지와의 갈등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알았죠? 개인과 사회의 갈등은 뭡니까? 홍길동전 생각하면 됩니다. 홍길동은 뛰어난 능력이 있었죠? 하지만 사회 규칙에 얽매여서 능력을 펼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개인과 사회 집단과의 갈등이 바로 그겁니다. 사회 제도와의 갈등이고요. 개인과 운명과의 갈등. 예를 들면 이거예요. 왜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죠? 이 사람은 뭐 무당이 되어야 될 운명을 타고난 거야. 그래서 막 귀신도 막 보고 막 점도 막 칠 수 있고 막 저 사람의 운명이 막 보여. 근데 나는 그걸 거부해. 그럴 때 생기는 갈등이 운명과의 갈등. 또 개인과 자연과의 갈등. 노인과 바다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 노인과 바다. 참치 잡기. 네, 잡아왔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장어한테 물어 뜯겨갖고 결국엔 거기다 도착해 보니까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노인과 바다. 자연과의 갈등이죠. 아니 뭐 산을 오르는 이야기들 있죠? 산을 오르면서 겪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또 뭐가 있을까? 영화 같은 데서 뭐죠? 뭐 지구 멸망의 순간 뭐 이런 거 보면 2012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2012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행성이 뭐 충돌해서 막 바다가 막 넘치고 해운대 같은 영화 봤죠? 그런 게 바로 인간과 자연과의 갈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부분 우리가 배우는 소설의 갈등의 유형은 주로 내적 갈등, 그리고 외적 갈등 중에서도 개인 대 개인, 개인과 사회 이렇게가 있고요. 간혹 가다가 개인과 운명과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시점입니다. 시점.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했는데, 서술자는 뭐냐? 소설 속에서 말하는 이야. 소설 속에서 독자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소설 안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서술자입니다. 그 서술자가 어떠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점이 나타나는데요.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눠지는데 1인칭과 3인칭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 작품 속에 나가 등장한다.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1인칭 시점이고 참 미안합니다. 1인칭 시점이고 작품 속에 나가 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3인칭 시점이다.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뭐냐? 나가 주인공이다. 주인공이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나의 이야기라는 것이 바로 뭐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나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이다. 되게 잘하세요. 자,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뭐야? 나는 바깥에 있어요. 작가죠. 나가 바깥에 있다라는 소리는 작가예요. 작가인데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소설 밖에 있는 서술자가, 즉 작가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서술한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서술해요. A라는 학생이 밥을 먹고 나서 배를 움켜쥐고 계속 인상을 쓰고 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판단해? 아, 배가 아픈가 보다. 화장실에 가야 되는가 보다. 이런 객관적인 거. 그래서 작가가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이 많이 동원될까요? 적게 동원될까요? 많이 동원되죠. 독자가 상상해야 될 게 많아요. 하지만 밑에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보십시오. 작가가 신과 같은 위치에서 전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인물의 성격과 심리까지를 서술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독자가 상상하는 것은 어떻게 돼? 그렇죠. 상상하는 것은 굉장히 적죠. 왜? 작가가 다 설명해줘 버리니까. 독자가 상상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시면 이제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이 나옵니다.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인물의 성격, 심리 이런 것들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소설 속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제시. 직접 제시는 보여주기, 말하기라 그래서 텔링이라 그러고요. 간접 제시는 보여주기라 그래서 쇼윙이라고 합니다. 왜 A가 됐어? 5죠? 직접 제시는요, 말 그대로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경원의 내외관이 모두 억척스럽고 성실한 일꾼이었다. 직접적으로 경원의 내외, 부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간접 제시가 더 어렵고요. 직접 제시는 주로 고전 소설에서 많이 사용해요. 간접 제시는 주로 현대 소설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인물의 표정, 행동, 대화, 외양 묘사를 통해 독자가 등장인물의 성격을 짐작하게 만든다. 경호 엄마는 100원짜리 꼬마 손님한테도 일일이 뻥튀기 한 장씩을 선물로 주었다. 이건 경호 엄마의 행동이죠. 이런 행동을 통해서 어린이들도 많이 챙겨주고, 그리고 인심이 좋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껌을 짝짝 씹으면서, 껌을 아주 경망스럽게 막 짝짝 씹으면서 담배를 막 피우고 가요. 그러더니 막 침을 막 길거리에다 막 뱉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를 막 바닥에 버려요. 그리고 껌도 퇴하고 뱉고.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B라는 학생은 어떠냐? 머리는 생전 감지도 않지, 머리에는 떡이 져갖고 사계절 내내 눈이 와. 그럼 그 학생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위생관념이 참 부족한 친구구나, 이렇게 판단하죠. 이게 행동이야. 외양묘사, 그리고 행동, 대화를 통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자, 고전소설이 나옵니다. 고전소설. 고전소설은 언제를 고전소설이냐고 하냐면 가보게요. 가보격이 언제죠? 1894년 이전에 쓰여진 소설을 우리가 고전소설이라고 합니다. 고전소설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주제면에서는 첫 번째, 건선징악, 착한 사람은 상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성은 일대기적 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대기적 구성. 문체는 운문체, 운율이 있어서 낭송하기 쉽고, 문어체,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고 문장에서만 쓰이는 홍길동이 가로대. 이런 거 들어봤죠? 평상시엔 잘 쓰이지 않는 말들. 문장에서만 쓰이는 문체인 문어체하고 운문체. 인물은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 평면적 인물과 어떠한 계층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사건은 대부분 우연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우연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중요한 특징이죠. 배경은, 시간적 배경은 막연하고 공간적 배경도 비현실적이다. 용궁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토끼와 거북이, 그죠? 시점은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결말이 행복한 결말이다라는 거죠.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가와 작품과 독자가 있는데요. 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는 방법은 표현론적인 방법. 작가가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을 썼다. 작가는 평상시에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소설을 많이 썼다. 이건 작가의 삶의 중심을 둬서 분석하는 걸 우리가 표현론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하지만 작품의 어떤 표현 방법, 주제, 구성, 이런 것들, 작품 자체만 갖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론. 그리고 그 작품을 읽고 난 느낌, 토끼와 거북이를 읽고 나서 나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게으르면 안 되겠구나, 그죠? 이런 게 뭡니까? 효용론. 그리고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론. 작품 속에 담겨있는 시대가 이렇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게 반영론입니다. 그래서 내재적 관점은 절대론적 관점 하나고요. 외재적 관점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외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 절대론적 관점은 작품 자체, 표현론적 관점은 작가의 창작 의도, 반영론적 관점은 역사적,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느냐.
효용론적 관점은 독자 입장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빼먹은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 교재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물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갑시다. 인물을 파악하는 데 아까 인물 사건 배경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구성의 3요소에서 인물을 일정한 기준을 두고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두 번째, 비중이 어떠하냐. 세 번째, 성격이 어떻게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네 번째, 어떠한 계층을 대표하느냐, 대표하지 않느냐를 따라 나누는데, 필기할 수 있는 시간 줄게. 먼저 앞에 보십시오. 역할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냐. 그 인물이 주인공이다 그러면 주동인물, 그리고 주인공과 반대 입장에 서 있다 그러면 반동인물입니다.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웠던 들판에서 기억나죠? 들판에서 주동인물 누굽니까? 형과 아우가 주동인물이죠. 주인공이죠. 반동인물은 측량기사 조수들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인공과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건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 되는 거고요. 비중이 주인공처럼 중요한 인물이냐 이런 걸 중심인물. 그리고 조연 있죠. 조연. 영화 보면 주인공과 있고 조연이 있죠. 조연.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우리는 무슨 인물? 보조적 인물. 보조적 인물이라고. 혹은 또 주변 인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격이 변화하느냐 변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성격이 변화한다. 무슨 인물?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면 먼저 평면적인 인물. 성격이 변화한다. 놀부 같은 경우죠. 처음엔 나빴다가 벌 받고서 착해지죠. 그럼 뭐 입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층을 대표하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모범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뭐 뿔테 안경을 쓰고 있고 항상 가방은 꽉 차 있죠. 책으로 꽉 차 있죠. 실내 주머니 꼭 들고 다니고, 교복도 딱 깔끔하게 딱 맞는 교복 입고 다니면서 항상 단어장 들고 다니면서 외우죠. 여기 안경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그죠? 그게 뭐야? 한 계층 대표하는 거야. 그 인물을 통해서. 그게 뭐야? 그게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어떠한 계층이나 범위 안에 넣을 수가 없는 걸 보고 우리가 개성적 인물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 인물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시길 바라고요. 인물을 잘 알아야 발단 부분에서, 소설의 5단 구성 있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 5단 구성에서 발단 부분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인물과 배경을 제시합니다. 인물과 배경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냐. 중심 인물이냐, 아니면 주변 인물이냐, 아니면 주동 인물이냐, 반동 인물이냐, 아니면 평면적 인물이냐, 입체적 인물이냐, 아니면 전형적 인물이냐, 개성적 인물이냐라는 걸 파악하고 들어가야지. 그 인물을 알아야 뭐를 아는 거예요? 갈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인물을 이런 식으로 좀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작품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